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베트남의 테슬라로 불리는 빈페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물론 상장 회사의 시총이 엎치락 뒤치락 하겠습니다만 상장 첫날 시총이 23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3배 정도 불어나면서 포드나 BMW의 몸값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아직 수익도 내지 못한 베트남 전기차 회사의 시총이 100년 넘은 자동차 회사 시총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는 늘 기존의 틀 밖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은 삼성, LG, 모토로라, 노키아, 소니의 각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놓았죠. 국내 쇼핑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기존 대형 유통사 사이트들과 인터파크, G마켓, 11번가 같은 회사들이 군웅할거 했습니다만 정작 판도를 바꿔놓은 것은 신인인 쿠팡이었습니다. 영화 산업은 넷플릭스가 생태계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죠. 마찬가지로 상장 초기 빈페스트의 주목도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자주 이겨왔던 곳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인가 살펴봤더니 이거는 최근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와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네, 맨해튼 프로젝트. 네. 아니면 뭐 경제 쪽일 수도 있겠죠. 맨해튼이니까. 근데 사실 안 그래도 한번 다뤄보려고 했었던 주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좀 전문 과학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원자폭탄의 원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과연 어떤 건지, 왜 시작됐는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런 핵 개발의 역사를 쭉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맨해튼 프로젝트 그러면 유사 일에 이런 천재들이 한 프로젝트에 다 모일 수 있을까라고 기억하는 정도고요. 그 천재들이 만들어낸 게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능을 하는 핵 개발 프로젝트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네. 말씀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진짜 맞습니다. 좀 씁쓸한 네. 결과이기도 한데요. 일단 미국의 핵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그런 게 왜 없었지? 왜 못했다가 그때야 가능했을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물리학적인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 초가 물리학의 전성기였어요. 이때 상대론과 양자론이 딱 등장을 한 상황이었고요. 예. 이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논문이 1905년에 발표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그 유명한 MC 스퀘어, E는 MC 제곱, 예. 요 수식이 도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맞는지 틀린지는 처음엔 몰랐겠죠. 그런데 이 상대론이 맞다라고 하는 관측 결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아인슈타인은 이미 당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예. 최고의 이제 인기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식의 의미가 저희도 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에너지와 질량이 결국엔 등가라는 겁니다. 같은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질량이 만약에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예. 반대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 갑자기 질량을 지닌 입자들이 새로 만들어진다. 후두두둑 막 입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건 뭐 신비하게도 느껴지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별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살을 1kg씩 뺄 때마다 제가 100만 원씩 기부를 하기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제 살은 안 빠집니다. 예. 그러면 사실 1kg과 100만 원 등가 교환을 했다는 그 의미도 없고 약속을 지키는지 알 수도 없고 이론적으로만 있는 약속일 수도 있어요. 예를 예. 들면 이런 거죠. 네가 원한다면 너를 위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게 이랬는데 촉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따와봐. 따오라고. 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예. 약속은 약속일 뿐이지 예. 이게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질량이 줄어들면 에너지로 변한다는 게 이론상의 약속일 뿐이지 실제로 질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질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 방출이 있다라고 한 걸 알게 된 거는요. 한참 후입니다. 1938년 독일에서 핵분열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데요. 중성자라는 것이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대역의 중성자를 발견하고 그때 과학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 우라늄이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에다가 중성자를 하나씩 퐁퐁퐁 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거운 원소가 그러니까 원소에 커다란 원소에다가 중성자를 하나 더 쏘니까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겠죠.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보니까 가벼운 원소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23,5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이 있었어요. 예. 거기다 제가 100원을 넣습니다. 예. 그럼 23,600원이 돼야겠죠.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14,100원, 9,200원 그리고 동전 몇 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지갑이 쪼개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데 분열 전후의 질량을 보니까 쪼개졌지 않습니까? 예. 쪼개진 걸 다 더해서 질량을 재봐도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강한 에너지가 발생을 했는데 물론 원자폭탄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자 단위가 되니까요. 예. 이걸 계산을 해보니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E는 mc제곱이 예견했던 딱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타난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차원이 다른 기존의 에너지, 석유 에너지와 다른 완벽히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한 거죠. 예. 자,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걸 발견한 과학자들 그리고 그 독일은 뭘 했느냐? 이미 독일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맞습니다. 거군요. 예. 38년입니다. 예. 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잖아요. 음. 이미 군국주의사였던 독일은요. 이걸 이용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바로 우라늄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작하면서 핵 개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핵분열 실험 내용이요. 당연히 독일에서만 알려진 게 아니고 사실 다 친했거든요. 독일의 과학자부터 시작해서 모두 물리학자들이 친했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기다가 우라늄이 쪼개질 때 중성자가 몇 개 더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쪼개질 때 나온 중성자가 옆에 있는 우라늄을 또 치고 그 우라늄이 옆에 있는 그 중성자가 또 치고 하면서 연쇄적으로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눈치 게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든 내가 안 해도 분명히 남은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과거에 없던 엄청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예. 마침 이러한 대발견이 전쟁 중에 당연히 나왔으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첫 번째 용처로 폭탄 만드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전운이 감돌던 유럽이 딱 그랬는데 38년에 핵분열이 발견되자마자 독일이 바로 우라늄 프로젝트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영국이요. 39년에 바로 핵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생각과 다르게 미국은 좀 느긋합니다. 고립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이. 그래서 적당히 무기를 연합군에게 팔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때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망명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이탈리아에서도 많이 넘어왔죠. 이때 과학자들이 독일이 핵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루즈벨트가 우라늄을 적당히 비축도 하면서 슬슬 연구 좀 하세요라고 이제 대학에 지시만 내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41년에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했죠. 이제 미국이 참전을 이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국이랑 협상을 벌여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 국가 차원에서 영국이 먼저 핵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 핵 개발 프로젝트 내용을 다 미국으로 주면 미국이 인력을 다 모으고 자원을 다 모아서 개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영국에게 당연히 기술 이전을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전쟁 당사자가 됐죠. 예. 드디어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과학자들한테 한번 연구해 보세요라고 과제를 던지는 수준이 아니고 전략 무기로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군이 주도를 해야겠죠. 음.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의 리더가 그로브스 장군입니다. 장군이 리더군요. 그렇죠. 네. 군이 개발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건 과학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 독려를 하면서 실질적인 개발을 책임지는 전문가가 바로 오펜하이머인 겁니다. 예. 이 오펜하이머가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오펜하이머일 텐데 결국 성공해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 투여하는 거잖아요. 네, 이때 흥미로운 건 미국이
3발의 원자폭탄이 있어요. 딱 3발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발은 실험용으로 먼저 써버렸죠. 예. 이 최초의 핵실험 이름이 트리니티 실험이고요. 예. 그럼 이제 2발이 남았습니다. 예. 하나는 우라늄으로 만든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 바로 히로시마에 떨어졌고요. 또 하나가 플루토늄으로 만든 폭탄인 펜맨이 있는데 이건 나가사키에 8월 6일, 9일에 투하가 되죠. 예. 그 직후가 아닙니다.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때 계속 미국이 경고합니다. 무조건 항복 안 하면 그러면 또 떨어뜨리고 계속 떨어뜨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왜 항복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일단 원자폭탄이 딱 하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2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한 발이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았단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소련이 참전한 것이 예. 일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은 나치 독일을 막기 위해서 핵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 핵을 쓴 거는 일본에 썼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예 이 핵이 없어도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좀 과한 조치가 아니었냐 하는 얘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사실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핵이 없어도 이 미국이 이길 건 확실했고, 예. 일본도요, 미국을 이길 거라고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독일도 항복을 했죠. 일본만 남은 상황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이 뭐냐면 그 종전을 적당한 선에서 미국에게도 피해를 막 강요하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저항 그만하면 너희들도 힘들지? 그만할게라고 하면서 적당히 항복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맨해튼 프로젝트는 일단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가 됐죠. 네. 그리고 종전을 하자마자 소련이랑 대립구도로 갈 게 확실합니다. 네. 이때 힘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전략 무기가 있는데 사용을 안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치로 한 30조 가까이, 수십조가 투자된 프로젝트인데 네.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 돈 뭐예요? 라고 했는데 기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폭탄 2발 만들긴 했는데요, 안 쓰고도 이겼습니다. 이렇게 극적극적 머쓱하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사망이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본은요, 사실 질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패전 이후에 뭘 해야 되냐면 잘 져야 돼요. 국가를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기술자들을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항복은커녕 전 국민 1억 옥쇠를 외치면서 자살 돌격을 계속하고 또 민간인들을 자살하게 내몰았어요. 예. 사이판, 오키나와 전투를 보면 정말 민간인들을 단체로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건 정말 종전이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하기 시작하면 수십만 명의 미군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계산까지 시작을 한 겁니다. 예. 미국이 도쿄 대공습을 합니다. 하루 만에 민간인 1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예. 그 정도로 도쿄가 불바다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안 합니다. 전쟁을 계속하면서 미국이 계속 출혈을 강요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하나의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원자폭탄이 자국의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한 선택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아이러니한 거는 정말 잔인합니다만 일본으로서도 이게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왜요? 원자폭탄이 항복의 명분을 대놓고 제공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예. 본토에 상륙하고 미군이 야금야금 일본을 당연히 점령하겠죠. 예. 근데 문제는 미군도 계속 피해를 입죠. 그럼 도대체 일본이 어느 타이밍에 항복을 하고 어느 타이밍에 무조건 항복을 하겠습니까? 예. 압도적으로 내가 지는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항복의 명분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원자폭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지어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민간인들에겐 너무 안 된 일이지만 일본에게도 더 많은 인적 자원을 남길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을 많이 했고요. 조선인들도 2, 3만 명 가까이 희생된 거로 보거든요. 예. 민간인 희생이 컸던 그 공격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발악, 특히나 수뇌부의 발악이 있었고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전후 일본의 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리틀보이 단 한 발로 인해서 한 15만 명 가까이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걸 개발하는 데 참여했던 천재 과학자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이론을 기반으로 한 어떤 무언가를 발명하고 발견한 건데 이게 이런 데 쓰였으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과학자들도 사실 그렇고요. 원폭 투하를 결정한 거는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네. 루즈벨트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트루먼 대통령조차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후회했다는 그 기록이 2015년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요. TNT 1만 5천 톤의 위력이었는데 우라늄 몇 g이 사라진 건지 아십니까? E는 mc제곱에서 m이 0.7g 사라진 겁니다. 0.7g만 사라졌는데 이런 에너지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 거죠. 그다음 당연히 영국이 약속대로 원자폭탄 기술을 다시 이전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겠죠. 예, 이것도 궁금했어요. 네, 미국이요. 예.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핵무기 기술을 왜 이전해? 말이 안 되는데 하고서 법으로 막아버립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영국의 뒤통수를 치게 되지요. 예. 미국이 생각할 때는요. 소련이 원폭 개발 못할 거야. 적어도 오래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소련이 49년에 원자폭탄 개발에 바로 성공을 하고요. 예.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는 제대로 된 수소폭탄 개발을 성공한 게 55년이거든요. 예. 미국이 실용 수소폭탄 개발을 성공한 게 54년이니까 1년 만에 이런 무서운 무기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걸 보면 좀 씁쓸한 결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기술 전부 이전해줬던 영국은 개발에 성공했나요? 금방 합니다. 원폭 개발은 52년이고요. 수소폭탄은 57년이거든요. 예. 그 생각하면 아니 이전해줬어도 5년, 6년, 7년 정도면 개발할 거였는데 괜히 굉장히 험악한 상황으로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험악한 상황으로 갔었던 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맨하튼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 천재들이 참여했던 프로젝트,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빅뱅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면서 저는 뭐 경제적으로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이게 경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네.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될 프로젝트는 어느 분야의 프로젝트여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흔히 그런 주변 친구들 아마 이독실 평론가님 주변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넘사벽이라고 부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야, 도대체 저 친구는 못 따라잡겠다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제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왜 이러세요? 괜히 또 오늘 점심 먹고 싶구나. 자, 이런 어마어마한 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국가에도 기여하고 많은 개인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 저는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는 분야가 의외로 우리 K 컨텐츠, K-팝 같은 거예요. 저는 우주 뭐 이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물론 네. 공학 분야도 네. 다른 이 여러 가지 전공 분야가 있는데 의학도 좋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의대 진학 관심 많으시지만 그래도 의대 진학보다도 우수한 사람이 공학에 진학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발명했을 때 우리 사회 전반에 일으키는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생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공학 못지않게 요즘 급격하게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게 저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려고 하면 그리고 성과를 내려고 하면 시설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K-팝이나 K-컨텐츠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흔히 말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제로인 한계 비용 제로의 비즈니스로 바뀌어버려요. 이미 이 노래가 대박이 났고 이 영화나 드라마가 대박이 나면 그 뒤부터는 정말 모든 결제되는 게 다 순이익으로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더더욱 주목도가 높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컨텐츠를 전 세계에 유통하고 알리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OTT를 비롯해서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잘만 만들면 너무나도 쉽게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경로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성과를 내기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딱 하나 오늘 갑자기 잔소리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 K-팝이나 K-컨텐츠에 종사하시는 분들 진짜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큰 성과를 냈느냐라고 할 정도로 진짜 친송에 맞지 않고 싶은데요. 네. 딱 하나 더 욕심을 낸다면 뭐든지 계속 발달하려면 자기 부정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제하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딱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는 K-팝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장르를 들고 나가는 경지까지 이르렀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욕심을 내고 있어요.
많은 그 나라들이 자국의 그 음악 장르들이 각각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샹송도 있었고, 뭐 이탈리아는 깐소네라는 게 있었고, 뭐 다양한 게 있죠. 뭐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외에 진출했었을 때 사용했던 그 음악의 문법은 팝의 문법을 많이 활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천재적인 뮤지션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유재하도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만약 이분 같은 분이 더 오래 활동하고 이런 분의 업적을 더 많이 누가 계승했다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장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한 분의 뮤지션의 음악이 있는데 그분을 끝곡으로 잡았습니다. 듣고 가십시오. 네. 예, 오늘 지금까지 맨해튼 프로젝트 설명해 주신 이독실 과학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입니다. 희귀금속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자리 나와서 모래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잘 모르는 모래자원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진짜 잘 모르는 희귀금속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도 중국이 이제 희귀금속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오늘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책 제목을 희귀금속이라고 하면 될 텐데 네.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고 지은 이유가 뭘까요? 희귀금속 중에 발음도 어렵습니다. 프로메듐이라는 금속이 있어요. 프로메튬. 예. 예. 이 프로메튬이라는 금속은 미국의 한 화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발견 당시에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화가 나서 인간에게서 빼앗아간 불을 몰래 인간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신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불은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됐었죠. 그만큼 희귀금속이 우리의 삶과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의미로 프로메튬이라는 희귀금속 이름을 담았다라고 하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프랑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PD이자 작가인 기욤 피트롱이라는 사람인데요. 희귀금속의 중요성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제목을 꺼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책의 부제는 희귀금속은 어떻게 세계를 재편하는가입니다. 네, 벌써 흥미진진합니다. 네. 저도 최근 프로젝트 때문에 히토류 말고도 희귀금속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여러 금속들이 있었구나 네.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말씀해 주셨던 프로메티움 이것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오해 중 하나가 히토류가 특정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히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금속이라는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좀처럼 구하기 힘든 30종의 금속을 보통 희귀금속이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건 미국 지질조사국하고 유럽연합위원회에서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이름들이 좀 어려운데 한번 읊어드리면 바나듐, 탄탈, 게르마늄, 텅스텐, 안티몬, 나오뷴, 베릴륨, 갈륨, 코발트.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좀 들어본 거고 3분의 2는 못 들어본 거고 그 외에도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금속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30여 개의 금속, 희귀금속 중에서 17가지 금속을 하나로 지칭해서 보통 히토류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그 금속은 스칸듐, 이트륨, 란탄, 세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희귀금속 중에 더 희귀한 것들 17종을 골라서 우리가 보통 히토류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얼마나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걸까요? 땅을 파면 히토류가 떡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귀금속은 다른 흔한 금속들과 이렇게 결합해 있거나 예. 지표면에 형성돼 있어서 이를 다양한 재련 등을 통해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토양에 함유된 네오디듐과 갈륨은 철보다 1200배나 2650배 적게 땅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사용하는 철의 사용량이 약 한 20억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희귀금속의 생산량은 13억 톤이니까 단순하게 봐도 한 15,000분의 1 정도밖에 희귀금속은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3톤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20억 톤이 아니라 그죠? 예. 예. 네. 철의 사용량은 20억 톤이고요. 예. 희귀금속의 사용량은 13톤. 13톤. 예. 그래서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제 비싸겠죠.
그리고 그래서 갈륨이 1kg당 150달러 정도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써놓는데 이 책이 나온 연도가 좀 있으니까 지금하고는 시세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의 가격이 한 9,000배 정도 갈륨이. 게르마늄은 갈륨보다 더 비싸서 10배 정도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산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습니다. 희귀금속마다 특별한 성질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희귀금속이 이렇게 비싼 대우를 받는 건 특별한 자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의 성질 때문. 그러니까 희귀금속을 잘 활용하면 아주 강력한 자석, 이른바 초강력 자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활용한 모터, 강한 모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석과 전기장에는 자석과 전기장이라는 건 어쩌면 내연기관의 피스톤과 증기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희토류를 사용해서 작지만 강한 자석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얘기고 더불어서 소형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희소금속이 작고 강한 자석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벽돌폰이라고 불렸던 초기의 그 핸드폰 기억하시죠? 무선 전화기. 지금이야 손바닥보다 작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만 벽돌폰은 희귀금속을 활용한 이른바 희토류 자석이 나오기 전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희토류 자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18세기에 이미 광물학자들은 이 희귀금속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쓰임새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1970년대에 들어서 희귀금속의 유별난 자성에 대한 탐구가 시작됐고요. 이를 통해서 초강력 자석을 제작하면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값어치가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컬러 텔레비전의 출연과 희토류 자석의 등장이 거의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 희토류 자석의 활용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첨단 제품엔 희토류 자석이 사용이 안 되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983년에 희토류 자석이 처음 출시가 됩니다.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희토류 자석의 특허를 일본 기업인 히타치가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사실 일본이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우위를 점유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80년대 일본이 굉장히 기술력 인정받으면서 전자제품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그 뒤에는 사실 희토류 자석이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희토류 자석이 그러면 많은 가전제품이나 여기저기 사용됐었을 텐데 아마 대부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전자제품 내에 있는 거는 보기가 힘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만약에 주방에 식도, 그러니까 식칼이죠. 저희가 표현 좀 무섭긴 한데 식칼을 어떤 조그만 자석에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붙여져 있는 자석이 희토류 자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자석은 우리가 페라이트 자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페라이트 자석보다 100배 정도 희토류 자석은 같은 성능의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책의 부제가 또 흥미로웠거든요. 희귀금속이 어떻게 세계를 재편하는가라고 했는데 세계에 대한 어떤 전망도 해놨나 보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지적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 희토류, 희귀금속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희귀금속의 중국의 편중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희귀금속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아이러니하게도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이 1980년대 희토류 자석 생산을 지배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이 이 희토류 자석을 거의 모두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만 선진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광업을 이미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고요. 그렇죠. 이 광업이라는 게 워낙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도 하고 단순히 파서 꺼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재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재련 과정이 사실 환경 파괴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이 산업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사실 떠넘겼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돌을 일단 빻고 황산이나 질산 같은 지독한 화학적 시약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매우 길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군요.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야 순도 100%에 가까운 희토류 농축액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농축액에서 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재련을 반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히토류 1톤을 얻기 위해서 최소 2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20만 리터요? 예. 와. 근데 이렇게 또 물을 사용하고 나면 이 물에는 뭐 산과 중금속으로 이제 물이 범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오염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진국들이 광업과 재련을 포기하게 됐는지 이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삶의 질이 높아지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여러 환경단체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그러면 안 보이는 곳으로 가겠다 선택한 곳이 중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도리어 적극적으로 이런 광물 산업 그리고 재련 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취했어요. 네. 값싼 노동력하고 환경 문제는 눈을 감아버렸고요. 결국 중국은 오늘날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 28개의 최대 생산국이 되어 있고요. 이 자원의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중국이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서양의 모든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의 이런 광업 금속 회사들의 환경 파괴 문제를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자국에서는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네, 어찌 보면 이제 환경 오염은 중국이 담당하고 우리는 필요한 금속만 갖다 쓰겠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맥락이 지금의 상황인데 네. 결국 이거는 지구 환경 오염은 똑같은 건데. 그런 거죠. 예, 하여튼 다시 경제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이렇게 편중된 형태로 희소금속을 전부 생산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구 중심의 세계 권력이 결국엔 이 희귀금속에 의해서 재편될 것이다. 그리고 재편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희귀금속은 사실 군사용 무기 개발에도 매우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냉전 시대의 주요국들은 이른바 전략 비축 자원을 보관을 했다고 하죠. 프랑스 정부 중앙은행 금고에는 백금과 팔레듐 같은 비축분들이 꽤 있었다고 하고요. 예. 미국도 수백억 달러의 히토류, 리튬, 메릴륨 같은 비축분이 이 중앙은행에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니까 이런 비축분들을 처분하기 시작했고요. 이 저자는 서구 국가들의 이걸 오판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전략자원 처분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늘어났고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시장 가격은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히토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히토류는 자원을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안이한 생각들을 하게 된 상황에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때서부터 전략적으로 자원을 비축하기 시작해 사들였다는 거예요. 예. 때마침 마오쩌둥의 시대가 저물고 덩샤오핑의 시대가 오면서 개혁 개방과 과학기술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금속의 중요성을 이들은 인식을 했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자원하고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처음에는 광물을 그냥 캐내는 업스트림 정도에 지나지 않다가 이제는 광물을 캐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아까 히토류 자석까지 만들어내는 다운스트림 산업까지 이 희귀금속에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이제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중국 때문에 이 공급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첨단 기술이 멈출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 결국엔 서양 중심의 권력 구조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로 희귀금속 때문에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이런 희귀금속을 캐는 회사들을 대부분 합작회사 형태로 중국으로 이전시키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기술 빼내는 기술 탈취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앞서 이제 방위 산업도 희귀금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토류 자석을 생산하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하고 거래가 많았던 히토류 자석을 생산하는 미국의 마그네틱 퀸치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마그네틱 퀸치라는 회사의 사례가 나오는데 원래 이 회사는 제너럴 모터스가 가지고 있던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2006년도에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는 정치적인 문제랑 여러 가지들이 좀 섞여 있어요. 당시에 이제 GM이 상하이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협약을 맺으면서 이 자석업체를 대신해 중국에 팔기로 하는 협약이 맺어지게 되고요. 네. 그 뒷단에는 중국이 아닌 것처럼 다른 자본들이 합작 형태로 들어와서 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가 중국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2012년도에 미국에서 국방무기와 관련된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러니까 스텔스기, F-35 전투기에 중국 히토류 자석이 들어간 부품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국의 이런 국방 무기에는 중국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저기 공급 라인을 거치다 보니 어쩌다가 들어갔다. 예. 나중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0대가 넘는 스텔스기를 해체해서 이 자석을 빼내야 되는 문제. 이야. 아니면 새롭게 미국에서 자석을 만든 걸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결국에는 중국 업체가 공식 공급 업체로 분류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미국에서는 안보 문제로 지금 연결되고 있고 이게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제재에 큰 역할을 한 사건으로 읽혀지고 있죠. 네, 이 책에서는 히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경제라든가 아니면 국제 안보에 대한 여러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안도 제시하고 있나요? 사실은 대안이랄 건 너무 일반적이고 해서 큰 대안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히토류를 버릴 수는 없는데 히토류를 좀 사용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그다음에 그 전기 자동차죠.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희귀금속을 사용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희귀금속을 사용하려면 너무 많은 자연환경 파괴가 있다. 일단 채굴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재련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센 화학약품들을 쓰게 되고 물 사용이 엄청 많아지면서 물자원의 문제가 생기고 물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과연 그린인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과에 편중돼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네. 중국으로 너무 편중돼 있는 이 희귀금속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희귀금속이 어떤 나라에 굉장히 편중돼서 자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희귀금속은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데 재련이나 광물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한국과에 편중된 거다. 그러니 선진국들도 이제는 광물 산업을 다시 살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희귀금속을 그럼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지구 말고. 언젠가는 금속이라는 건 자원은 없어지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대안으로 바다. 우리가 심해의 바다에서 희귀금속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 예. 대신에 이제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동반되겠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에 의해서 모든 기술들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뭔가를 채취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입니다. 우주. 결국엔 일론 머스크하고 연결됩니다. 우주에서 희귀금속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 책엔 나옵니다. 네, 앞으로 이 광업 어떻게 진화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천재 뮤지션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입니다. 이런 풍류와 해양마저 느껴지는 선율을 누가 또 감히 만들 수 있을까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